자, 34조 사회권 봅니다. 34조가 이제 사회권의 총칙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에는 뭐 인간다운 생활권, 줄여서 이제 생존권 내지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이 생존권 내지 생활권뿐만 아니라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가족의 보장, 환경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총칙적인 총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근데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때요? 이 자체도 좀 상당히 포괄적이죠. 어느 정도가 인간다운 생활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아주 낮게 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수준의 보장 수준이다, 이렇게 봐서 아주 낮게 책정을 하고, 그 이상은 이제 입법 정책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김으로써 국가적인 어떤 재원, 사유국가 실천의 보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울러 고려하는 판시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문제되는 조항이 하나 나오는데, 자, 5항으로 가볼까요? 신체 장애자 등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 보호를 규정했습니다. 자, 줄 들어간 신체 장애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보장이 너무 미약한 게 우리 헌법의 현실이다. 개헌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피차별 집단 속에 장애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 헌법이 직접적인 일단 권리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그죠?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보자라는 이제 논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보호의 영역이 생활보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줄하고 연결해 보시면 생활보호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근로 영역에서의 보호 이런 것들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헌법 조문 문제로 많이 출제됐죠. 신체 장애자는 근로보호가 명시되고 있다. X입니다. 근로 영역에서 보호 이런 것들은 명시되지 않고 그냥 생활보장, 기초급여 이런 측면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적극화시키자라는 논란이 있다는 걸 이제 문제의 지점으로 삼으시고, 자, 이제 36조로 갑니다. 1항 혼인가족의 보장. 혼인가족은 어때요? 국가 공동체의 유지 기반이죠. 국가 공동체, 전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혼인가족이라는 어떤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전해야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장이 이제 중요한데요. 공존의 의미에서 중요한데, 자, 다만 줄 보십시오.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자, 이 양성의 평등이 당연한 말 같지만은 또 문제를 유발하는데, 최근에 이제 동성결혼 같은 것들이 이제 논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조항이 장애 요소가 됩니다. 양성의 평등. 이 말이 동성 간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항과 3항이 이제 모성보호와 보건권을 규정했는데, 이게 혼인가족 규정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성의 보호, 재생산의 모체, 이 보호가 곧 혼인가족의 보장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과 그 가족들의 보건, 건강의 보장 이런 것들이 결국 넓은 취지의 공동체 유지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이제 혼인가족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됩니다. 자, 다음 37조 가시면요. 자, 2항 보시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떤 한계? 4가지.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방법상 한계, 내용상 한계.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죠?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그 줄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의 표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로서라는 표현이 법률 유보의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본질 내용 침해 금지라는 독일법에서 연원하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한계의 해석론들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살을 붙이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틀을 먼저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하나 또 논의될 게, 독일헌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이 없어요. 자, 이 우리 37조 2항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제 표현되는데요. 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다 라고도 표현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근거 조항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국면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다. 또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헌재가 다 쓰는 표현들인데요. 자, 보십시오. 법률 유보라는 표현이 뭐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법률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즉 법률의 그 유보적 근거를 요구하는 근거면의 한계 원리인데요. 자, 근데 이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 줄 보세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모든이란 표현하고 연결하세요. 모든 자유와 권리는 세 줄 뒤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기본권 일반에 대해서 항목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본권의 항목별로 규정한 게 아니라 모든 기본권 항목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독일헌법에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없어요. 독일헌법은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기본권 항목마다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제한 가능성을 예정을 하고 있지, 이렇게 모든 기본권에 일반화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교법적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표현을 또 쓸 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과잉 금지의 표현이죠. 과잉 금지 내지는 비례 원칙의 표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보세요.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고, 여기 포인트는 입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입법.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헌법에는 세 줄 보세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제한할 수 있다. 과잉 금지를 명시했지만 이게 법률로서 하는 작용과 결부되고 있죠. 그죠? 법률 유보와 이제 합치면요. 그래서 과잉 금지와 법률 유보의 합성어입니다. 과잉 금지라는 비례 원칙의 일반적 표현과 위에서 봤던 그 법률 유보 원칙을 합쳐서 표현하면 입법으로 하는 작용이 과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판례에서 37조 2항이 명시하는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게 우리 명시 규정상의 과잉 금지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 과잉 금지가 입법에만 국한되어서 작동하는 원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잉 금지 원칙은 일반 원칙으로서 행정작용, 입법작용, 모든 작용에 다 적용되는 원칙인데, 37조 2항에 명시되고 있는 과잉 금지 원칙은 입법작용과 결부된 과잉 금지가 명시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현재가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읽을 때 충돌이 없으면 돼요. 과잉 금지는 일반 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는 입법작용만 구속하는 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부터가 이제 통치구조 조항인데요. 자,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는 3권을 분립하는 이런 기본 체계들을 보여줍니다. 자, 국회.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0조에 이제 포괄적인 근거 조항이 있고, 41조에 가면 이제 국회 구성의 이제 내용들, 국회를 조직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규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줄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4항으로 갑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례대표제. 자,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법률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대 이제 헌법으로 격상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헌법에 직접 적시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비례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사표의 방지나 어떤 평등선거 원칙의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헌법적 차원에서 이미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44조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45조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규율한 것인데요. 자, 요거는 독일 같은 헌법에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불체포 특권에서는 이제 문제의식은 뭐가 해야 되냐면, 자,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은 남용될 위험성이 커요. 특히나 방탄국회로 악명이 높은 불체포 특권 44조가 이 방탄국회로 악용되는 이제 사례들이 너무 빈발하다 보니까 결국 각종 이제 부패나 비리 혐의자들, 부패나 비리가 연루된 이런 당사자한테는 한계를 지우는 조항들을 도입하자. 그래서 비리 혐의자 적용 제외 조항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의 현재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면밀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문자를 따셔가지고 이 레이아웃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 개별 레이아웃 사항마다의 또 고유한 정밀한 해석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태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45조로 가면 면책특권. 요거는 각종 이제 그 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발언이 다 이제 모든 책임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이런 포괄적 특권을 설정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각종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이런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런 각종 발언들을 막
거침없이 행하는.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많은 이런 이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봅니다. 독일헌법, 독일헌법 모법인 독일헌법에 가면 중상적 모략 내지는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 같은 말로 이제 악의적 비방, 이게 독일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상적 모략의 경우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한계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거침없이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특권의 설정 취지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남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 관련 조항이 헌법에는 없지만 법에 가면 조금 약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걸 법률적 수준이 아니라 이미 헌법적 수준으로 격상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도 그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이제 요건 요소들을 두 문자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 국회, 국무외면, 환란제 소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불소수 특권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두 문자로 외우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60조 내려가시면 그 조약 체결이나 각종 이제 전쟁 선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권 조항, 이 통제권이 설정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독자적인 의미보다는 아까 우리 평화국가 원리 조항 볼 때 그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죠. 그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60조이란 것 같은 이제 그 동의 조항에 설정된 조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헌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과 이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열거냐 아니면 예시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통솔과 판례는 열거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이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딱 요것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약에 대해서 다 국회 동의라는 통제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협조적인 어떤 그 합의 체계마저도 국회의 어떤 그 엄밀한 통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은 국제 현실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 한정해서만 운영되는 걸로 보자라는 이제 열거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두 문자로 외우는 부분이죠. 뭐, 제국동맹 우주전쟁 돌입 해가지고 이제 두 문자를 이제 따서 외우는 부분이고, 여기서 출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세 줄, 그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이게 헌법에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요. 이게 개정됐거든요. 예전에는 이 자리에 원래 업에 관한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대 업에 관한 조약을 주권에 관한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바꿔버립니다. 개헌을 했어요. 그래서 업에 관한 조약을 주권 제약의 조약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 업에 관련된 각종 합의 체계가 우리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기만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원양어업의 설정, 뭐 뉴질랜드 근해에서 뭐 참치잡이 어권을 우리나라가 따낸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영유권의 제약 문제하고는 전혀 결부가 안 되고 유리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속한 체결이 필요해요.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의 절차를 설정한 게 타당하지 않으나 만약에 우리 근해에서의 업권 설정이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해역 간의 어떤 업권의 설정을 한다면 우리 영유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요소, 즉 주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업에 관한 조약 일반이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권의 제약과 결부되는지 영유권의 제약과 결부되는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권에 관한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이제 의미를 바꿨거든요.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업에 관한 조약이 있는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의 취지와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61조 내려가시면 이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제도가 1항 이하에서 이제 추구되고 있는데 국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자, 이 조항도 지금 개헌의 논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국정감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리하는 제도입니다. 자, 국정감사 자, 이거는 미국형 제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이제 권한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어요. 자, 근데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는 원래 이제 국회가 이제 각종 국가적 의안을 처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게 있고 자료가 필요하면은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영국형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부터 다 연시되어 왔던 영국형 제도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개헌 논의선상에 있는데 이 이제 미국형 국정감사 제도, 지금 원형은 어떤 모습이냐면 의회 소속의 감사원이 대통령을 상설기구로서 연중 통제합니다. 대통령을 연중 상설 통제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두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지 않고요. 의회 소속으로 두지 않고 집행부 소속,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정감사의 기능을 예산 처리를 위한 정보 취득 과정 이런 식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회에서 차년도 예산 처리를 하는데 그 정기회 직전에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절차로서 기능을 한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포괄적 행사를 상설 통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한정된 기능 범주 내에서만 운영되도록 이렇게 변형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변형됐을까? 이승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공화국의 이제 재헌헌법상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에서 수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안이 이제 미국형 제도가 본인에게 상당히 이제 친숙한 데다가 미군정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국정감사 제도를 이제 자연스럽게 도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국정감사 제도가 이제 원형의 모습에 따르면 이승만 자신을 그죠? 족쇄를 채우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형태로 이제 도입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형의 모습으로 가다듬든가 아니면 더 이제 객관화를 시키자 이런 이제 개헌 논의가 짙어서 지금 현재의 규율 체계들을 아주 면밀하게 물어봅니다. 특이하게 규율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뭐 헌정사까지도 아주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될 정도로 오른쪽 도표 이제 말단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강의 어떤 그 대상 기관, 부정기적이다라는 이제 시기, 규율,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이제 정부, 행정부 쪽인데요. 정부라는 말은 이제 넓게 쓰면 대통령을 포괄하는 의미도 쓰는데, 주로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 이런 데서는 뭐 정부 하면은 그냥 뭐 수상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제 이해되죠. 자, 근데 대통령제 국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통령 중심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라고 해서 행정부 해서 의미를 이제 좀 구분을 해요. 자, 이제 대통령 내려가시면 우리 책에는 보면은 뭐 짬뽕이에요.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라고 넓게 칭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분하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66조 1항에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2항에 가시면 아닙니다. 4항에 가시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명시하고 있죠. 국가원수란 말은 국가공동체 전체의 대빵이다, 으뜸이다 라는 뜻이고 4항의 행정부의 수반이란 말은 이제 집행권 영역의 또 으뜸이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집행권의 으뜸이자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으뜸이다 라는 포괄적 성격을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 이제 전제가 깔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7조로 갑니다. 그 선출 같은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선거제도의 규율들이 이제 아주 엄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대표를 정당하게 뽑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분야뿐만 아니라 대통령 분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제2절의 행정부로 갑니다. 다양한 요소들로 이제 구성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감사원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감사원의 아주 이질성, 이런 것들. 자, 97조 가시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범죄를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자, 국정감사 제도의 원형, 미국형 제도를 보면 감사원이 의회 소속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상설 통제하는 이런 대외적 통제기구로서 설정되고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집행부형이라고 해요. 의회형, 입법부형이 아니라 집행부형. 이게 빈출. 자, 그리고 뭐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상식입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요 두 가지를 담당하는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석으로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8조로 내려갑니다. 구성사항들 아주 면밀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일적인 변형 체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 모습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이것도 두 문자를 따가지고 그 뭐 수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빈출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99조는 됐고요. 자, 100조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안 읽어봐도 되는데 문제는 감사원의 이제 구조가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이제 문제점에 출발해야 되는데 왼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내용 보세요. 그 지위라는 파트에서 1번 보시면 대통령 소속 기관이자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좀 이상하죠? 대통령에 소속돼 있으면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독립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가요? 자, 내용 보시면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헌법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관한 규율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라는 전제에서 우리 감사원법에서 독립기구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보면 조직규범 체계로서는 집행부형이지만 대통령 소속이지만 작용규범적인 측면, 즉 기능법의 측면에서는 독립기구다. 그러나 이거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하위법인 법률에서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조문 체계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소통 가능해요. 헌법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었다 이 말이 대통령의 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이런 감사원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헌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감사원은 이제 어디든 이제 초속을 두기는 둬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다. 두었지만은 결국 그 기능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어디를 봐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위법의 규율도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현재 헌법에 규율된 부분과 감사원법이라는 하위법률에 규율된 부분을 나누시고 그 의미가 조직법적 규율인가 기능법적 규율인가 의미 부분까지 잘 하셔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 개정론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뭐 의회 쪽으로 소속을 바꾸든가 아니면 완전한 독립기구화 시켜버리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법원 파트로 가세요. 자, 101조. 자, 이제 삼권분립 체계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자, 요거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요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심급제도, 상하의 심급제도가 헌법에 명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하 심급제도 채택. 그래서 최고법원과 그 밑에 있는 법원을 분할했잖아요. 헌법이. 이는 결국 하급심과 상급심 이런 이제 큰 이제 이분법적인 신급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원조직법에 가면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2심제나 뭐 단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구현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조직법에 마련된 3심제 원칙이 헌법에서부터 기원하는 헌법상의 원칙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의 결과로서 단순한 법률상의 원칙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걸 이제 판명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3심제를 다른 신급제로 이제 바꾸려고 친다면은 개정을 하려고 친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지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개정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의 원칙인가를 판명해야 되는데 법률상 원칙입니다. 그죠? 우리 헌법은 최소 2심급 이상의 심급을 나눠라라는 이제 명령만 하고 있지 3심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심제는 입법 정책이지 헌법적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3심제를 뭐 4심제나 뭐 이런 걸로 바꾼다거나 뭐 2심제 원칙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용의가 있으면 법률 개정만으로 충분히 원칙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항에 가시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이제 법관의 신분 보장. 이하에 보면은 법관에서 엄청난 가중된 신분 보장 요소를 가지는데요. 자, 요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자기의 기반을 규율하며 그 이제 각종 이제 법관들의 뭐 임기나 정년이나 연임이나 이런 신분들을 다 헌법이 직접 규율을 해요. 자, 이걸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제 위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이제 법원의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권력 분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하고 즉 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상을 정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도 누가 우위다, 누가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없고 헌재법이나 관련 법률에 가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상됨이 안 돼서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법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이 존재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법관들은 우리 헌법상 법관들은 신분 보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 임기제 및 정년제 공무원으로 규율되고 있어요. 임기제 및 정년제 공무원. 이렇게 헌법이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나라도 아주 뭐 드문 정도는 아닌데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같은 이제 헌법을 보면은 법관의 자기에 관한 어떤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입법 위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임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외울 게 덜하죠. 독일 헌법은. 자, 근데 우리는 꼬치꼬치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외울 게 많아요. 그럼 왜 이럴까 하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재헌헌법 당시부터 보면 사법의 부패, 사법의 무력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전통 때문에 사법의 이제 중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직접. 자, 그런데 헌법재판관, 헌재재판관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헌재재판관은 그냥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되고 있고 정년 같은 것들은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 아시고, 자, 법관은 이제 임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규율을 가냐면 그 구체적인 임기를 직접 명시합니다. 임기 직접 명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판사 나눠가지고 몇 년 직접 명시해요. 이게 시험 대상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연임 가능성도 열고 있어요. 연임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제 연달아 임명되는 거죠. 연임도 허용을 하는데 요거만큼은 이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임의 회차나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어떤 그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제 탄력적인 규율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헌법이 직접 마련하지 않고 입법자가 연임은 허용되되 구체화시켜라라고 위임을 했고요.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법원장은 안 됩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중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대법원장. 최고재판소의 수장이죠. 모든 사법 권력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당히 강력한 권한들이 또 부여되고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들이 많은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적 권한이 남용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결탁과 남용 이런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딱 단임제입니다. 대법원장은. 자, 그다음에 정년제 공무원. 자, 정년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정년제도로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재재판관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직접 명시해, 요거는 적극적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에서 출제가 집중되고 비교 관점에서 요걸 구체로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 정도를 확인하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105조에 가시면 임기를 막 규율하고 있죠. 직접 명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2항의 마지막 줄 같은 데나 3항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래서 연임을 허용하되 법률로 위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항 가시면 정년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률로 또 위임을 하고 있죠. 정년보장이 이제 신분보장의 강화 요소다. 자, 이런 의미이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국면의 의미를 보자면 이제 미국과 같은 뭐 대법관 종신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년제다. 종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고. 자, 이제 104조로 올라가 보세요. 104조 위에. 특히 2항 보십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판의 지점이에요. 없애자. 지금 이제 사법권의 이제 독립을 보장을 위해서 이제 포괄적인 권한을 이제 주고 가중된 신분 보장 요소를 마련했지만은 문제되는 게 이제 그 남용이라고 했죠. 지금 문제된 게 뭐예요? 양성태 대법원,
사법농단 이런 게 지금 문제되는 시절이잖아요. 그 중에 보면 자신의 그 대법관들을 최고재판소의 구성원들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혈맹을 구축한다. 이런 의미들로 이제 소통되고 그게 사법농단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법의 부패, 남용 혹은 법관 국가 이런 비판의 지점에 이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이제 강력한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의 권한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 이런 평가를 또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법원장에 관련된 개헌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신문 보장의 강화다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07조로 갑니다. 자,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재의 제청에 그 심판에 의하서 재판한다. 자, 그다음 2항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도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 2항으로 가십시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 심사한다.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해석론이 들어가죠. 1항이 위헌법률 심사 제도입니다. 2항이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제입니다. 위헌법률 심사제, 명령규칙 심사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특히 이제 2항이 문제예요. 보세요. 자, 이 2항이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해석론들, 견해드립, 대법원과 헌재 견해드립을 이제 보여주는 맥점인데 1990년도에 88년도에 우리 헌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90년도에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위법인 법무사법이란 법률에서는 법무사는 매년 시험으로 선발을 하되 구체적 사항들을 이제 규칙으로 정하라, 하위법으로 정하라 해서 이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인 시행규칙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시행규칙 하위법에서 그 실시 여부 자체를 대법원장의 재량권으로 설정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법률에서는 반드시 매년 실시하되 구체적 사항을 구현하라 이렇게 위임했을 뿐인데 하위 규칙에서 실시 자체를 대법원장의 재량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법의 취지에 반하죠. 그래서 법률 유보에 반해서 근검론정하기 때문에 우리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이제 선고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그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먼저 이제 위헌 결정 내리려고 한다는 첩보를 수집하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아니 107조 2항의 명령규칙 등의 즉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명령규칙 등은 우리의 심사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재가 직접 담당을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그 고권의 침해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반박문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 그러면 반박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재가 그냥 위헌 선고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헌재의 어떤 위헌 결정하고 대법원의 어떤 반박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맥점입니다. 자, 이제 해석의 지점을 보겠는데 자. 대법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2항에 보세요. 명령규칙 또는 처분, 즉 법률이 아닌 하위 규범 체계들은 세제줄에서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내에서 끝나는 것이지 헌재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우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할 사안이지 헌재가 담당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논거로서 그 6장의 111조로 갑니다. 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상에서 1항 1호 보세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전반의 체계를 보면 헌재가 담당하는 것들은 법률이라는 규범에 한정되고 있지 법률이 아닌 타 규범에는 기타 규범으로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규칙 등의 심사는 법원만이 담당한다. 이런 이제 정권심사권, 전속심사권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재는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107조 2항으로 다시 가보세요. 107조 2항으로 가시면 헌재 논리입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즉 위헌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두 줄의 줄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재판의 전제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송이 제기될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소송을 매개하지 않는 즉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위헌 주장은 헌재도 담당이 가능한 구도다. 가능한 구조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조항을 너무 형식적으로 본 결과고 우리 헌재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보니까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즉 재판이 열렸을 때, 소송이 제기됐을 때만 니네가 판단한다는 것이지 모든 위헌 심사를 니네가 다 정권으로 심사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재기 없이 헌법재판소에 바로 문의를 해올 때는 우리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7조 양이. 그래서 이제 헌재의 이제 그 심사권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근데 요게 헌재 판단도 일리가 있고 대법원의 판단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헌재 판단이 조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왼쪽 조문에 103조 가보세요. 왼쪽에 103조 조문.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법과 양심에 의한 심판권. 암기하십시오.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즉 심판권을 보장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보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그리고 또 양심에 구속되는 재량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법과 양심의 구속.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을 봅니다. 법에 의해 구속을 받는 심판권이죠. 그러다 보니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 법원의 입장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7조 2항을 둔 것이다 라는 게 헌재의 이해입니다. 다시,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는 재판이 예정돼 있죠. 103조에서. 그러니 법관은 자의에 따라 재판하면 안 되고 그 합헌적 취지를 담고 있는 법률에 기반해서만 재판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위헌의 의심이 가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을 담당해야 된다면 103조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103조와의 재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107조 2항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규칙 등 어떤 재판 규범이 되는 것들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 그걸로 가지고는 재판을 안 내려도 된다. 예, 재판을 배제해도 된다. 라는 의미에서만 이 규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헌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른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권을 독자적으로 가진다는 논리가 이 조항의 연역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헌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07조 2항의 이제 명령규칙 심사권 관련해서 정리는 간단해요. 정리는 간단한 게 대법원은 정권체계설입니다. 정권체계설. 법원이 정권으로 담당한다. 자, 헌재는요, 분권체계설입니다. 우리 헌법의 체계가 명령규칙 심사는 분권을 예정했다. 그래서 소제기가 된 상태에서는 니네가 담당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되고 소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위헌 주장을 해온다면 헌재도 담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권체계로 보는 그런 이제 견해 대립의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제6장 헌재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헌재가 담당하는 이제 심판 유형들은 뭐 기본사학사 보시면 당연하게 이제 인식되는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부터 헌법소원 심판까지 있고요. 자, 이제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조항입니다.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자, 법관의 자격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아까 우리 그 재판 청구권의 문제 혹은 이제 법원의 구성에서도 보면 법관만이 그죠? 헌법과 법률이 어떤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법관만이 재판을 독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장애 요소가 된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판관이 된다. 쉽게 하면 학자들이나 어떤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예전의 사법시험이나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법조인의 자격이 주어져야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다양한 지식을 아우르는 균형성 있는 재판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편중된 편향적인 재판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판적 사례로 드는 게 수도 이전 사건 같은 걸 들어요. 그래서 행정 수도의 필요성이나 이전의 그 판단, 이런 고권적 판단에 관해서 아무런 정치적 의식도 없는 법률 전문가들이 막연하게 뭐 경성헌법, 뭐 이런 뭐 조선 시대의 규율체계 이런 것들을 막 도입을 하면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보면 무절제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치적 문외한들이
정치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현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법률에 대한 지식가다라는 이제 편향적인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법의 해석을 이제 정권화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보면 헌법위원회에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직 대통령인 사람들은 어때요? 고도의 정치 판단을 해본 경험들이 뭐 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은 나가는 순간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사후적 예측 판단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막 사전 예방적인 규범 통제, 추상적인 규범 통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구체적 규범 통제만 인정되고 추상적 규범 통제나 이런 사전적 통제들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후 예측이 가능한 집단들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가다듬어서 연구가들, 학자 출신들도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정치 출신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법관의 자격이 명시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2조로 가시면 임기는 직접 명시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연임도 허용하고 법률로 위임되고 있지만은 문제가 정년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판서 체계로서 조금 이제 좀 숙지하시고 출제의 비중은 이제 요 법관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의 비중이 형성됩니다. 자, 이제 7장 선거관리. 선거제도가 여러 규정에서 지금 존재하죠. 선거의 방식이나 뭐 이런 선출되는 그 방식이나 그다음에 선출되는 조직원들의 뭐 수나 뭐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선거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정당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서 이제 규율하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는 예전부터 당연히 헌법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30 이제 20, 30 이런 이제 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 선관위 제도가 도입되거든요. 중앙선관위는 20 때 도입됩니다. 중앙선관위 20 도입. 그다음에 각급 선관위, 이제 중앙선관위 외에 나머지 기타 선관위는 이제 30 때 도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헌정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서 오지로 많이 출제됐어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구성 내용들은 뭐 그렇게 잘 몰라도 되는데 특히 이항 같은 거, 그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외워야 되고 요번에 이제 헌법 이수제 시험에서 출제된 게 6항이죠. 자, 6항. 제가 작년 마무리 강의 때 짚어드렸던 조항인데 틀린 분도 있고 맞춘 분도 있고 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더러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짚고만 가자 했는데 그냥 단순히 짚고만 가신 분들은 틀린 것 같고 그래도 문제의식을 이렇게 좀 수용하신 분들은 맞춘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중앙선관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투표관리, 정당 사무규칙을 정할 수 있다. 지금 각종 뭐 선거나 투표 관리책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자율입법권을 이제 부여한 것인데, 자,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법규범을 특히 이제 행정 분야의 뭐 행정입법 이런 것들은 그 의미면에서 법규와 내규로 구분을 하죠. 법규, 내규, 강학상 용어들인데요. 내규라는 말은 내부 규범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직 그 내부에서요, 자체적인 규준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들을 내규라고 합니다.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걸로 주로 편성되죠. 자,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편성되는 이런 것들은 주로 국민까지 구속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규와 구별해서 법규라는 용어로서 정립을 하는데 지금 두 줄 보시면 이 사항들이 법규 사항들입니다. 법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네 줄 보십시오.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자, 내부 규율 줄이면 내규죠. 내규는 법률의 범위 내면 제정이 가능해요. 자, 이제 구별의 포인트는 첫 줄에 줄 됐는데 법령 표시합니다. 네 줄의 줄 법률 표시합니다. 구분되죠? 법규는 법령 우위의 원칙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규는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설정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법률 입법부가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부처가 만든 하위 명령까지도 구속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 독립기관의 독립성 확보 취지에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그렇게 부당성보다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선거관리는 통일성이 필요한 거죠. 주권 실현이기 때문에 주권의 실천을 위한 선거관리 과정에서는 국가적인 통일성이 관리의 통일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관리의 통일성 요청에 따를 때 명령에 의한 구속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관리의 어떤 그 획일화를 요청하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 비교하실 게,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17조 지방자치 조항으로 갑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뭐 앞쪽에 뭐 사무처리권, 재산관리권, 뭐 이런 것들은 놔두시고, 자, 법령의 범위 안, 법령 체크할까요? 또 자율입법권을 주고 있죠. 자치권 보장이죠. 자, 그래서 그 뭐 조례나 뭐 이런 대표적인 그 자치법의 이제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주다는 거예요. 즉 법령 우위 원칙을 제시했죠. 법률의 범위 안이 아닙니다. 법령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 지점이에요. 이거는 비판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지방의 그 좋은 모범적인 조례들이 그 구닥다리 그 행정부, 중앙정부의 구닥다리 그 명령규칙 이런 것들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모범적인 조례가 실천되기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닥다리 명령규칙이 모범적인 조례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큽니다. 저번 시험에서 이제 중앙선거가 나왔죠. 다음 시험 내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숙지를 잘 하시고. 자, 이제 선관위는 그 정도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로 왔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데 문제의식. 지방자치는 지금 개헌 논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치권의 보장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나 혹은 연방체제를 형성하는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보면 연방과 주의 관계, 자치권 보장 관계, 뭐 또 지방자치의 그 자치권 보장 관계를 아주 헌법에서 면밀하게 규율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재정의 편성이나 뭐 국세 지방세의 규율이나 뭐 담당 영역들을 엄청나게 면밀하게 규율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보장한다라는 어떤 그 외피만 갖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속을 받게 만들고 뭐 다양한 재정 자립도의 보장 규정도 없고 이래서 결국 국가가 펼치는 각종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이나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종속되는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책을 남발하고 지방정부는 그걸 이제 퍼대기에 급급하고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의 이제 마련을 위해서 어떤 보완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아주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1항의 두 줄 법령 우위의 원칙 이게 장애 요소다, 자치 방해 요소다 이런 것들이 제 1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8조는 나중에 기본서 보실 때 정리하시면 되는 이제 세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 9장으로 가서 이제 경제 분야로 갑니다. 경제 분야가 이제 사회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라는 이제 헌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른 조항들을 보면 상당히 구태한 조항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변형된 조항, 좀 아직은 구태하고 미진한 조항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만 9장 경제조항은 너무 또 진보적이어서 또 문제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보면 이 조항이 뭐 진보적인 의미를 넘어가지고 거의 공산주의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개입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이게 자유주의에 걸맞지 않는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헌재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이 자유주의에 좀 우선을 두는 그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이런 판시를 이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뭐 직권 강제중재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합헌 결정을 내린다든가 예전에 뭐 토지공개념 입법인 각종 뭐 토초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위헌 결정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회국가 이념에 좀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헌법이 또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한정적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조문체계는 아주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1항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원칙 선언입니다.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시장경제 조항이다 라고 합니다. 자유다라고 밝히고 있죠, 두 줄에. 자, 그러나 2항으로 가시면 다만
균형 있는 공존, 균형 있는 사회적 공존을 위해서 마지막 두 줄,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 말이 뭐예요? 통제도 가능하다. 포괄적인 요건 하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합치면 119조 1항과 2항을 합치면 사회국가 원리 조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9조 1항 체계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 내지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결과다라고 하는데 이 2항의 요건체계나 112조 2항의 나머지 경제조항들의 체계를 보면 그 개입 가능성을 너무 많이 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악용될 위험성 같은 것들이 조심스럽게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조항 자체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문제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10장 헌법 개정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자, 그 조문, 왼쪽 조문 내용의 맨 마지막 그 정리사항을 보세요.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그를 통해서 최고 규범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를 제시하고 있죠. 경성헌법, 연성헌법, 이런 강학상의 분류치가 있는데, 법률 개정 방식과 유사한 수준이면, 헌법 개정 방식이 법률 개정의 방식과 유사한 수준이면 연성헌법 체제라고 합니다. 연성헌법, 즉 유연한 성향의 헌법 규율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처럼 법률 개정 방식과 전혀 별개로 규율하면서 더 엄격한 절차들을 마련하게 되면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성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 제정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엄중한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경성헌법 체제고요. 입헌주의 수호의지가 강하죠. 자, 거기다가, 자, 이제 우리 헌법이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 직접 명시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지만, 자, 이런 규정들이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헌법이 법률이나 다른 규범보다는 더 우위를 가지는 최상위의 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법률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들이 법률보다는 더 우위의 규범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개정 내용들은 아주 엄밀한 내용들이어서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부분인데 도표의 제목을 보시면 순서가 나오죠.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게 통설적 견해입니다.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요것만이라고 명시한 취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 순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조작이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공결 투표효 해가지고 두 문자로서 순서까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을 이제 세우면 그 마다의 이제 구성 내용들, 조문사항들까지도 면밀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지금 오늘 강의에서 분석할 대상들은 아니고 나중에 절차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각 항목마다 중요한 이제 오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분야가 도표 안에 있다라는 이제 지침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강의의 전체적 취지는 결국 이제 헌법 과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고찰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출발점에서의 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문제의식, 모든 헌법적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입헌주의의 이제 연원으로부터 우리 헌법의 구성 체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헌법 조문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개헌의 논의 또 모국들의 입헌주의 모국들과의 차이점에 따르는 비교법적 어떤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헌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논점들의 어떤 지점들을 좀 봤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다는 아니고요. 이게 다면은 헌법은 아주 쉬울 텐데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지만 이런 이제 근간의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게 그겁니다. 수험은 레이아웃을 잡고 살을 붙이는 게 수험의 역량, 수험의 방법론인데요. 어쨌든 아주 크게 보자면 헌법책이나 헌법의 조문을 바로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구성의 연원을 중심으로 하는 레이아웃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뼈대 위에 이제 구체적 사항들을 이렇게 좀 보태가면서 학습을 하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조문 학습을 할 때도 아까 봤듯이 조문에 쓰여져 있는 실체적인 요건이나 절체적인 요건들을 뭐 두 문자를 따서든 정확하게 이제 그 요건 사항들을 암기를 한 다음에 그 개별 이제 요건 사항들마다 부여되는 헌법재판소의 해석론, 구체적인 부속 법률에 의한 구현 이런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는 것들이 이제 점진적이고 전통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수행하는 이제 방법론을 이번 특강에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모호합니다. 어쨌든 모호하지만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살을 입혀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헌법도 어떤 범주 나름대로의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범주로서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학습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